김태현의 정치쇼 3부 우리 경제 뭐가 문제인지 혼쭐 나는 시간 혼쭐경제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이자 현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현 혼쭐경제 첫 번째 주제는 세기의 이혼. 우리나라에서도 이 뭐 세기의 이혼이란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나왔습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2심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희가 여기서 뭐 법적인 얘기 그다음에 윤리적인 얘기 뭐 요건 안 합니다. 그렇죠. 예, 이제 네. 경제적인 관점에서 네. 그거만 얘기를 할게요. 물론 지금 어쨌든 아직 대법원 판결 남아 있어요. 네. 최태원 회장 측에서 상고를 했으니까 그래서 확정된 건 아닌데 2심까지만 보면 위자료 20억, 그다음에 재산분할 1조 3천억이거든요. 네. 뭐 위자료 20억은 그렇다 치더라도 요 1조 3천억이라는 재산분할을 요걸 최태원 회장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소영 관장에게 네. 요게 그대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요게 이제 SK 지배구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요거만 저희가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K그룹 지배구조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제 기억에는 예전에 그 소버린한테 한번 공격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다른 재벌 기업에 비해서는 조금 취약한 걸로 예전엔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 초반이죠. 네, 소버린 그렇습니다. 사태가. 근데 네. 그 이후로 지배구조 좀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회장 중심으로 그러니까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소버린 사태 때보다 훨씬 나아졌다. 그렇죠.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주 SK라는 회사가 지주회사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가 SK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주회사는 최태원 회장이 많이 그렇죠. 가지고 있겠고. 최태원 회장이 17.7%를 들고 있고요. 예. 주 SK가 뭐 그 밑에 잘 아시는 SK텔레콤, 뭐 예. SK이노베이션, SK스퀘어, 뭐 SKC 이런 하이닉스. 계열 회사들을 예. 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배구조는 지주사 중심으로 안정돼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2대 주주고 이제 3대 주주가 동생 네. 최신원 회장인가요? 뭐 요렇게 최규현 회장, 네네. 최규현 부회장인가요? 뭐 이 이제 3대 주주고 네. 이렇게 지주회사 형태로 돼 있는 건데 문제는 1조 3천억이잖아요. 네. 재산 분할이 네. 아무리 최태원 회장이 재벌이라고 해도 은행 계좌나 금고에 1조 3천억 현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확정이 됐어요. 만약에 대법원에서 네. 그 1조 3천억 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분 파는 거밖에 없는데 방법이? 그러니까 일단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송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 어떤 다른 방식을 통해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노소영 원장도 현금을 일단 요구했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는 판결도 이제 현금이죠. 뭐 그렇습니다. 지분 이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분을 처리하거나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단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네. 그러면 제일 덩어리가 큰 건 SK 지주회사 지분일 거 아니에요. 네. 이거 팔면 1조 3천억은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거 팔면은 회사 경영권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예전에 소버린 사태 때문에 경영권 놓칠 뻔도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분을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매각은 절대 안 되고요. 예, 그러면 회사 경영권 이제 SK 나가니까. 그룹 자체의 경영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려되는 사항이 담보대출 받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거 뭐 상속세 재원 마련할 때 많이 하는 주식담보대출. 그렇죠. 그래서 주 SK 지분 가치가 현재 기준으로 해서 한 2조 원 정도 되는데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서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보통 주식담보대출이 보유 지분의 한 5, 60%는 대출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오긴 나오겠네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근데 이렇게 되면 이자가 그러니까 쟤는 이자가 한 6% 이상 수준인데 한 달 이자만 최소 50억 원 정도가 지급돼야 됩니다. 이자를 금융기관에서 좀 싸게 줄 수도 있잖아요. 담보가 워낙 좋으니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뭐 네. 은행 뭐 그런 거 있죠. 지점장 특별금리 뭐 이런 거 막 해서 해도 6%가 지점장 특별금리, 은행장 특별금리 뭐 네. 온갖 거 다 해고 뭐 그렇죠. 최태원 회장 신용도 좋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1, 2%를 낮췄다. 네. 그래도 한 달에 5, 60억이라고요? 6%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 한 20억 줘야 되는 거네. 아무리 낮춰도. 그렇죠. 10억 훨씬 더. 매달요, 매달. 네. 이자를 10억.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만약 이렇게 되면 배당이 늘어날 거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돈은 없으니까. 그러면은 최태원 회장이 만약에 한 달에 이자를 한 20억 내야 된다 치면 아주 금리를 제가 막 마음대로 싸게 줘가지고 네. 그래도 그 돈을 메꾸려면은 배당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렇죠. 주 SK 배당이 늘어나면 이자를 내고
충당할 수 주주들은 있으니까 좋겠네. 예, 그런 얘기를 지금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방법은 예. 이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요? 뭐 이자도 그렇고 예. 주 SK라는 지분을 활용한다는 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 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방법들이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이제 판결 나왔을 때 저 경제지 찾아보니까 네. SK 실트론이라는 비상장 회사 얘기하더라고요. 네. 여기가 되게 우량한 회사인데 네. 비상장 회사니까 네. 요 지분을 뭐 매각하든지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맞아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 중에서 주 네. SK가 대부분이고 또 네. 하나의 SK 실트론이라는 주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비상장.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가치가 한 5천억에서 7천억 정도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른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좀 충당한다. 네, 5천억을. 그래서 그런 네. 매각해서 자금을 일단 충당하는 게 뭐 자본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현실성 있는 얘기예요? SK 실트론 뭐 지분 매각해서 하는 거?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제 팔 수 있는 자산이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주 SK 지분에 대해서 의미 있게 뭐 담보대출이라든가 매각이 어렵다면 일단 비상장 주식인 실트론을 먼저 팔고 아니면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를 고려해보는 방법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소거법을 하게 되면 주 SK 지분은 매각은 절대 안 되고 담보대출도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죠. 예. 물론 그 이상 저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뒤집는 게 이게 제일 목표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뒤집거나 금액을 줄이거나 예.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근데 비상장 주식을 매각하는 게 네. 제일 첫 번째 순위지 않느냐 이렇게 SK 판단합니다. 주식은 안 건드릴 거다. 그렇습니다. 지주회사. 자, 근데 네. 그런데요. 원래요. 이 회사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오너한테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 회사의 주가는 떨어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맞다기보다는 그렇게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오너인 최태원 회장한테 제일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런데 SK 주 SK 지주회사 네. 심지어 그거 팔 수도 있잖아요. 뭐 물리적으로는 만약에 1조 3조 못 만들면 네. 그런데도 이게 막 주가가 그날 치솟았어요. 네.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SK 주가가 한 11.5% 상승해서 17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그냥 얼핏 보기에는 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왠지. 뭐 우려가 크니까. 야 회장 어떡하지? 막 근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최태원 회장이 자기가 가진 돈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주 SK의 배당이 늘어나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자라도 충당하는. 파는 것보다는 배당 확대 쪽으로 투자자들은 생각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배당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제 예. 논의들이 나온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 지분을 줄 수도 있다. 회사 지분을 네, 그렇죠. 노선 광장한테. 관장에게. 그러면은 지분을 대신해서 주게 되면 이제 지분 경쟁이. 자, 아까 그 도표 좀 보여주시면 네, 이게 SK 주식회사 지분 구조를 제가 보니까 네. 노소영 관장은 지금 0.01%인가 가지고 그렇죠. 있어요. 뭐 미미한 수준입니다.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만약 현금 대신 이 지분을 이 최태원 회장이 넘기면 그렇죠. 그러면 노소영 관장 측이 지분이 좀 생기니까 그렇죠. 경영권 분쟁이 붙을 수도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외국계가 들어와가지고 예전에 그렇습니다. 소보린 같은 데가 노소영 관장에게 붙어갖고. 붙어가지고 예. 같이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허허허. SK 그룹 전체를 예. 가져올 수 있다. 와. 그렇게 되면 사실 지분 경쟁이 붙잖아요. 예. 그러면 왜냐면 1조 3천억을 다 맞추려면 제가 보니까 지분의 거의 반을 좀 맞습니다.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17% 7이 가버리면 치열한 경쟁이 되는 야, 거예요. 그럼 어마어마하네. 네, 그래서 일단 거기 논란이 좀 있는데 그래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시작한 거구나. 근데 이제는 그 관련 변호인단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는 우호 지분이다. 누가요? 노소영 관장. 네, 만약 지분을 갖고 와도 그래서 싸울 생각은 없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저도 그건 봤어요. 갑자기 또 말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렇게 고려한 적은 없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게 싸울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요. SK 실트론인가 요거 팔고 뭐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1조 5천억, 1조 3천억 이걸 네. 줬어요. 네. 그럼 노소영 관장 입장에서 1조 3천억 가졌잖아요. 네. 이거 뭐 저 공익 사업이나 그런 데 쓰겠다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뭐 요 계산 봤는데 네. 만약에 1조 3천억으로 SK 주 SK 지분 매집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 SK 지분을 막 살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경쟁이 붙으면 네. 주가가 폭등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전망을 어떻게? 그럼 어쨌든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SK 주식회사 지분 주가 어쨌든 오너 리스크 때문에 떨어질 거냐? 아니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올라갈 거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단 근데 시장에 관심을 받는 건 명확하고요. 네. 이런 노이즈가 많을수록 일단 지주사는 과거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실 주가가 오르는 게 그래요? 그동안 모습이었습니다. 지주사들은 그렇죠. 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뭐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쟁이 예.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이 오히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요거 좀 짚어보죠. 저희가 이 법률 코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 분할 액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는 결국은 노소영 관장 측이 이 최태원 회장의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나 요거거든요. 네. 하나 더 올라가면 노소영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 SK 그룹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 요게 이제 또 쟁점이 된 거예요. 그 SK텔레콤 인수하고 그다음에 뭐 선경증권 뭐 만들고 요런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어느 정도 도움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일단 재판부가 인정한 거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이 들어갔어. 그래서 그걸로 당시에 90년대 초반인가 성경증권을 인수한 것 같아. 뭐 이렇게 그냥 재판부는 보긴 봤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사실 SK그룹이 보시면 노태우 전 대통령 임기 직전에는 재계 순위가 7위밖에 안 됐는데 그다음에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 2위까지 올랐는데 그 네. 기반이 된 건 사실은 정권의 도움이 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직접적인 뭐 약소금 이런 지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태평양 증권 인수라든가 네. 특히 가장 큰 게 이동통신 사업 진출. SK텔레콤. 네. 한국이동통신. 한국이동통신. 네. 그걸 인수하면서 사실은 SK그룹이 완전히 다른 그룹으로 변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통신 사업이라는 게 일종의 뭐냐면 국가의 기관 사업을 민간한테 준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즉 현금 흐름 창출이 가능한 사업이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SK그룹에서 지금 뭐 하이닉스 인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반이 됐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만약에 실제로 정권이 그렇게 기업을 인수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줬다면 SK그룹이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하나 사실관계천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그룹이죠. 그 당시에는. 네네. 성경이 지금의 SK텔레콤인 한국이동통신 인수에 대해서 요게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가 2년 차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여권의 2인자인 YS가 야 대통령 사돈기업에게 이 이동통신을 주는 거는 정경유착 의심해서 안 돼라고 하니까 당시에 최종현 회장이 이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인 최종현 회장이 일주일 만에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있다가 YS가 대통령 된 다음에 다시 입찰을 해가지고 성경이 따요. 그래서 SK 측에서는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가 반납했다가 다시 우리 힘으로 딴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 그거는 제가 사실관계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그런데 이제 반대쪽에서는 어찌됐건 기반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잡아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정치 관점을 떠나서 어쨌든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도 3당 합당으로 예. 만들어진 정권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네, 그 말씀을 양쪽의 입장을 다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고. 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 나오면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때는 완전 확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재계 2위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지분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의미 있게 접근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동산 얘기 좀 해볼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급난, 입주난, 전세난 이렇게 세 개의 난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공급난 이건 뭐예요? 아파트가 없어요? 일단 착공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24만 호 정도가 전국에서 착공됐는데요. 뭐 전년 대비해서 거의 50% 이상 감소하는 수준이고요. 예. 아파트 착공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돼서 예. 향후 2, 3년 후에 아파트 가격이 또 크게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착공이 줄어들면 3년 정도 후에 완공되는 게 줄어들 테니까. 그렇죠. 공급이 떨어질 거다. 3년 그렇죠. 후 그렇죠. 정도면 그렇죠. 요 얘기인 거고. 네. 자, 그런데 입주난은 뭐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역시 아파트가 없으니까 입주를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착공도 안 하고 그동안 공급을 많이 못했으니까 특히 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좀 감소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2년 전부터 시장에서 미분양 증가하고 건설회사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네. 착공을 못했죠. 그러니까 당장 그렇죠. 입주가 부족한 상황. 와,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게 이제 3년 정도 오면 진짜
공급난 생겨도 아파트값 치솟을 수도 있는 거네. 근데 저희가 이런 비슷한 현상이 1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예.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10년이 좀 지난 뭐 13년 전이었는데 2009년도부터 10년까지 한국의 건설사 중에서 100대 건설사 중에서 30-40%가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공급이 크게 감소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010년도에 공급이 감소했다면 지금 똑같이 인허가 물량이 막 50% 감소했었거든요. 그럼 2013년도에 집값이 폭등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2013년도에는 집값이 크게 더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집값 유통시장의 집값을 결정하는 건 아파트들이 건설하는 물량이 아니라 시장에 내놓는 아파트의 매물의 양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요거를 같이 연관해서 보기엔 좀 제한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세난인데 이 전세값 계속 오른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54주째 고공행진 중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예. 전세 가격이 막 54주째로 되게 자극적인데 예. 그 전에 69주 하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제자리 찾아가는 건가요? 이거? 제자리라고 그러긴 아, 그렇고 예, 그렇죠. 떨어진 거를 그냥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장 이제는 저희가 봐야 될 거 그만큼 변동성이 변동성이 크다는 거. 크다.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전세 가격이 지속 오르는 건 특히 중서민 무주택자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세 가격 안정화 대책이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보니까 빌라 같은 경우에 전세 사기 여파로 좀 무리해서라도 안정적인 아파트로 가자. 이래서 아파트 전세값이 오른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빌라 쪽에서 전세 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사기가 있으니까 수요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수요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를 좀 보죠. 네. 요거 이게 푸드플레이션이란 말도 생겼던데 푸드랑 인플레이션 이게 음식값이 너무 오른다 이 얘기인 거죠. 원재료도 그렇고 외식 물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 가격에 따르면요. 지난 4월 김밥, 짜장면, 칼국수, 냉면,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3에서 7% 정도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또 체감하고는 다릅니다. 요즘 뭐 김밥 가격이 5,000원 이상이 됐거든요. 하긴 저 예전에는 사실은 1,000원짜리 김밥 많았는데 요새 거의 없어진 거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전에 보면 아무리 비싼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보면 3,000원 정도였는데 김밥이 지금 거의 뭐 5,000원, 5,500원 막 이렇거든요. 김밥이 5,000원이면은 김밥이랑 라면 같이 먹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10,000원인 거죠. 7,000-8,000원 10,000원인데 그렇죠. 이거는 심리적으로 제일 어떻게 보면은 싸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 요 세트. 그렇죠. 요 저 무슨 헤븐 이런 데서 먹는 거. 네. 근데 그게 8,000원 잃어버리면 이거 예전이면 고기 들어간 설렁탕 한 그릇 가격보다도 비싼 건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수치로 보면 뭐 3% 7% 얘기를 하지만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상승했고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가격도 크게 올랐다고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거 아무래도 원재료값 상승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 가격이 5월에 10% 이상 올랐고요. 뭐 올리브 가격이라든가 최근에는 코코아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원재료의 가격이 오르니까 불가피하게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인건비 또 문제도 있어서 외식업체들 뭐 자영업자들도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긴 뭐 자영업자분들도 손해 날 수는 없으니까 이거 좀 안 올릴 수도 없고 고민은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직장인 점심 시간에 가는 식당뿐만 아니라 주말 외식하기도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4인 가족이 움직이면 돈이 엄청 들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가성비 좋다는 뷔페. 무한리필 레스토랑 이런 게 인기가 많아요? 뷔페? 뷔페는 비싸지 않나? 보통 이제 뷔페 일정 가격 낮고 막 호텔 뷔페 이런 거는 굉장히 비싼데 일단 일반 가성비 좋은 뷔페. 네, 그런 것들이 각광받고 있고 어쨌든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많이 먹으면 금액은 올라가는데 다른 가게에서는 뷔페나 이렇게 무한리필 레스토랑 같은 데가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저 가격표 나왔는데 저희가 좀 업체명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요 성인 평일 런치 기준으로 모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하는 뷔페가 37,900원. 네. 이게 아주 저렴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쵸. 사실은. 그쵸. 그런데 이것도 오히려 저렴하게 느껴진다. 차라리 여기 가서 이거 내고 마음껏 먹자. 그렇죠. 예? 그래서 가족끼리 한번 외식할 때 이제 일반 식당 가서 막 여러 가지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마음껏
예. 먹는 게 오히려 또 가성비 차원에서 예. 싸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가성비 차원에서. 네네. 아니 그러니까 점심시간에는 이것도 인기라면서요. 공공기관 식당. 그러니까 공공식당은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 식권을 일반인들한테 파는데 그러니까 가격을 상대적으로 안 올리고 있고 저렴한 상황이어서 예. 예를 들어서 서울 남부지검에서는 일반인에게 6,000원 받고 구내식당 한다고 해요. 법원검찰청 구내식당을 일반인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몰리고 있고 저도 예. 실제로 국회 도서관 예, 구내식당을 예. 가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6,000원보다 훨씬 싼데 예. 굉장히 가성비도 좋고 사람도 굉장히 많이 몰리더라고요. 맛도 좋고. 아니 항상 물가 오를 때마다 그 얘기하잖아요. 공공기관이 회사 대기업들 구내식당 네. 개방하면 네. 저 일반인들도 이용하면 저 주머니 사정 어르신 일반인들한테 도움이 될 건데 그러면 또 그 주변 상권이 다 죽으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9788님 을주로 입구는 김밥이 6,500원입니다. 힘들지요라고 문자 주셨어요. 야 김밥이 6,500원이면 제가 오랫동안 을지로 입구에서 제가 일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제가 다녔던 회사가 있어서. 그렇죠 거기 있죠. 근데 진짜 3,000원이었는데 예. 2배 올랐네. 아이고 네.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홀쭉 정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광수 전 미래에셋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